옛날 어느 마을의 산에 엄청 무서운 곰이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냥꾼들은 그 곰을 잡으러 다녔고 그 중엔 곰에게 남편을 잃은 과부 춘자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춘자 앞에 곰이 나타나서 활을 쐈지만 한 발도 맞지 않았다. 화가 난 곰이 춘자에게 다가와 말하길. 야, 너 지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번 할래? 춘자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곰과 거시기를 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춘자는 분하고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어 며칠 후 다시 산으로 곰을 잡으러 갔다. 곰을 발견한 춘자는 열심히 활을 쏘았지만 이번에도 곰은 화살을 한 발도 맞지 않았고 이에 곰이 천연덕스럽게 다가와서 춘자에게 야, 너 나랑 거시기 한번 할래? 아니면 죽을래? 춘자는 살기 위해 또다시 곰과 거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너무 화가 난 춘자는 한 달간 피나는 연습을 한 뒤 다시 곰을 잡으러 갔다. 이번에도 곰을 발견한 춘자가 잘 겨냥해서 활을 쏘려 했건만 긴장한 탓인지 요번에는 화살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춘자를 본 곰은 말짱하게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사냥하러 오는 거 아니지? 내가 그렇게 좋아? 그때 어디선가 덩치 큰 암콤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당신 여기서 뭐해? 몇 달 안 보여서 겨우 찾았네. 그나저나 음식 가지고 뭐하고 있었어? 아니 뭐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당신 미쳤어? 어디 음식 가지고 장난질이야. 내가 모를 줄 알고? 당신 죽기 싫으면 당장 이리로 와. 오랜만에 거시기 한번 하게. 그렇게 사냥꾼에게서 살아남은 곰은 그 후 산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짐승 가죽으로 신이나 주머니를 만들어 파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자색이 곱고 색을 밝히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한선비가 가죽 장수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가서 보니 사내는 마당에서 신발을 만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선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복에 다름이 아니라 내 거시기가 너무 크고 거대해서 걸어다닐 때 방해가 되어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사슴 가죽으로 거시기 주머니 하나만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그 모양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마땅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곧 뒤로 돌아 바지를 내리니 그 그림자가 길고 둥근 게 두어 주먹은 넘어 보였다. 허허, 이건 말에 그것과 견줄만하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에 선비는 이건 보잘것없어. 한번 행사할 때 보면 정말 놀랄 것이오. 하며 옆에 있는 그의 아내가 듣도록 크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비님. 제가 아주 큰 주머니로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혹시 제가 없더라도 궤 속에 넣어 둘 테니 집사람에게 말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선비는 가죽 장수가 멀리 출타한 것을 알고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보시게, 내 주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집에 있는가? 이에 부인이 나와 맞이하며 주인은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주머니는 괴짝 속에 잘 넣어 두었으니 방으로 들어와 가져가시지요.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여인이 눈으로 추파를 던지니 마침내 즐거운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 선비의 물건이 남편의 것보다 못하여 선비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아이고, 내가 속았네. 속았어. 그리고 다음 날 또 선비가 찾아왔는데 선비님, 주머니는 마음에 드시는지요? 크기는 어떠신가요? 뭐 주머니가 좀 작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쓸만하니 염려 마시게나.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눈을 흘기며 아니 뭐라고? 주머니가 작아? 그 주머니면 거시기가 100개는 더 들어가겠네. 에라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 말을 들은 선비가 민망해하며 말하길 아니, 내가 언제 가운데 것이 크다 하였소?
다만 쌍방울이 남들보다 좀 더 클 뿐이요. 옛날 어느 고을에 물레방앗간집 주인인 김서방이 모처럼 산 너머 마을에 밀가루를 배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산 너머 그 마을 술집에는 얼굴 반반한 계집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들떠 있었다. 계집들이 얼마나 반반한지 배달 마친 후 꼭 한번 둘러봐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걸 눈치채고는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 김서방의 물건에 밀가루를 칠한 다음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검사할 테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행여 함부로 털어내지 마세요. 만약 이 가루가 씻겨져 나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아예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내의 엄명에 김서방은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했다. 알겠소. 내 꼭 명심하리다. 제기랄 밀가루야 어딘들 없을라고. 김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집을 나섰다. 김서방은 부지런히 배달을 마치고 돈을 받자마자 그 길로 마을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재미를 봤다. 그때 같이 따라온 박서방이 물었다. 자네가 주색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괜찮겠는가? 무서운 마누라에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런 무식한 여편네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지. 김서방은 흐뭇한 만족감과 함께 시치미를 뚝 떼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서방한테서 술 냄새가 풀풀 나자 아내는 지체 없이 남편의 바지를 내리고 물건을 검사했다. 자,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보구려. 김서방은 밀가루를 새로 발랐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물건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내가 본디 술을 좋아해 술은 조금 마셨지만 몸가짐은 단정히 했구려.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물건에 묻은 밀가루를 손에 찍어 맛을 보더니 고래고래 소리쳤다. 야, 이 능청스런 사기꾼아. 밀가루 맛이 다르단 말이야. 난 가루에 소금을 섞었는데 이건 아무런 맛도 없잖아. 깜짝 놀란 남편은 서둘러 둘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내가 술 좀 깨서 오려고 꿀물을 타서 마셨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짠맛이 사라진 것 같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좋소. 그렇다면 내 얼른 꿀물을 한 잔 타올 테니 한 잔 마시구려. 어디 단맛이 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소. 옛날 어느 마을에 부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나이 많은 부인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젊은 부인들은 한 사람씩 나와 노부인 앞에서 차례로 술을 올렸다. 이때 남편의 성이 노씨인 한 젊은 부인의 차례가 되었다. 노마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한 잔 따라 보시게나. 그런데 자네한테서 노가자 냄새가 심히 풍기는구먼. 옛날 시골에서는 노가자나무로 장롱을 만들었기에 옷을 오래 넣어두었다가 꺼내 입으면 옷의 냄새가 스며들기 마련이었는데 이 냄새를 보통 노가자 냄새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은 노가자 냄새를 노가의 냄새로 잘못 알아들었다. 즉 자신의 남편의 성씨인 노가의 그것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이었다. 이에 젊은 부인은 노부인이 농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예, 노마님. 아침에 몸치장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꼿꼿이 선 연장을 보여주기에 그것을 잠깐 만져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손에 배어있나 봅니다. 아니, 뭐라고? 이런 불경한 여편네가 다 있나? 당장 나가지 못할까? 노부인들은 상소리를 하는 버릇없는 여자라며 내쫓으려 하는데 이때 다른 여인이 나서서 말하길. 잠깐 나가지 말고 기다리시게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송금을 매우 잘 봅니다. 특히 사내의 물건을 만져본 부인들의 경우엔 송금을 보고서 몇 번이나 만졌는지까지 모두 다 알아냅니다. 지금 이 여인을 보고 불경하다고 나가라고 하시니
노부인들의 손은 얼마나 깨끗한 손인지 제가 송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지요. 그러자 노부인들은 모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추며 보여주지 않고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부인들은 이 여인을 내쫓지 않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손을 가지셨으니 말입니다. 이때 한 노부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런데 누구의 거시기를 만졌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부인들은 모두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선비가 살았다. 어느 날 선비는 장가를 가기로 마음먹고 색식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비는 여자들이 자신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고심 끝에 세상 울적 모르는 순진한 수처녀를 색식감으로 삼기로 하였다. 선비는 어떻게 하면 수처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친구가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이고 답답한 친구야.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그럼 그걸 구분할 무슨 방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당연하지. 친구가 말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첫날 밤에 알몸을 하고 색시한테 자네의 소중이를 보여주는 거야. 무엇이라 소중이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 사람 참 답답하기는. 그러니까 소중이를 보고도 뭔지 모르면 그게 바로 수처녀라는 증거 아니겠어? 옳거니. 선비는 친구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부자 선비는 중매쟁이를 통해 금방 색식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윽고 첫날 밤이 되었다. 술을 한 잔 걸친 선비가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자신의 소중이를 신부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번 만져보기까지 한 다음 신부에게 물었다. 색시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아니,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서요? 남자들만 갖고 있는 그거지 뭐긴 뭐예요. 대뜸 내뱉은 색시의 대답에 선비는 잔뜩 인상을 쓰며 호통을 쳤다. 이런, 넌 수처녀가 아니로구나. 나의 재산을 노리는 나쁜 계집 같으니 당장에 물러가거라. 하고는 그녀를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 그 후 또 어찌어찌하여 고른 다음 색시에게 물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 여자는 한술 더 떠서 소중이를 보자마자 흥분부터 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너는 음란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썩 물러가거라. 선비의 눈에 수처녀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수소문 끝에 나이도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처녀를 색식감으로 맞았다. 선비는 첫날 밤에 다른 여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어보았다. 색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오? 처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무엇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선비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이건 남자들한테만 달려있는 그 무엇이냐 소중이라는 것인데 이걸 정말 모른단 말이지. 그러자 색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머, 그렇사옵니까? 전 그게 너무 작아서 소중이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사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홀로 남은 과부 명자는 하루하루 통곡을 하며 슬퍼했는데 서방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애통해했다. 아이고 서방님, 나도 좀 데려가시구려. 나 좀 빨리 데려가시구려. 당신 없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구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울음이 계속되자 이웃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에 옆집 사내 팔보기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저것은 분명 거짓 울음이 틀림없어. 내가 밝혀내겠소. 그리고 어느 날 밤 구름이 끼고 음침하며 보슬비까지 내리는 밤 팔보기는 명자의 집으로 가는데 그래, 오늘이야 말로 저 여인을 시험할 적당한 때로구나. 팔보기는 명자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절구공이를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외쳤다. 마누라, 이복의 마누라,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해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네. 자네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빨리 가도록 하세. 어서 방에서 나와 나를 따라오시게. 이렇게 몇 번을 소리치자 울고 있던 명자는 놀라 집 밖으로 나와 외치는데 여보 서방님, 물러가시오. 저리 썩 물러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니, 매일 밤마다 자네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소.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러지 마시오. 나 더 살고 싶소. 그래서 어렵게 채소 장사하는 걸 당신도 아시지 않소? 그렇지. 그러니 어렵게 더 장사하지 말고 나랑 같이 저 세상으로 갑시다. 아니 돼요. 나 절대 안 따라갈 거요. 그러면 왜 밤마다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것이오? 하니 명자가 우물쭈물하며 말하길 그건 날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오이랑 가지가 싱싱한지 밤마다 시험하는 것이요. 그날 이후 명자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살던 어떤 처녀가 한 양반댁의 선비와 결혼을 하게 되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부가 밖으로 나가보니 신랑을 따라온 선비 집종들이 몰려와 신부에게 잘 주무셨느냐고 문안 인사를 드렸다. 세아씨 잘 주무셨습니까? 이때 신부가 그 종들을 쏘아보며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놈들아, 너희 도련님에게 원래 첩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요. 신부가 화를 내며 다시 물었다. 바른 대로 말하거라. 도련님이 집에 첩을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느냐니까. 신랑 집 종들은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우리 도련님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해서 첩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더욱 화를 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요것들아, 거짓말 마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너희 도련님이 첩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찌하여 밤에 잠자리를 하면서 그렇게도 능숙하고 다양하게 거침없이 잘할 수가 있단 말이냐? 거짓말 말고 첩이 몇 명인지 바른 대로 이루거라. 아닙니다, 세아씨. 소인들은 정말 사실대로 아랜 것이옵니다. 신부는 혼자 씩씩거리면서 종들을 쏘아보았다. 이에 한 종이 신부에게 말했다. 그런데 거참 희한한 일입니다요. 세아씨께서는 귀중 처녀로서 우리 도련님과 첫날 밤을 한번 겪어보고서 어찌 신랑의 그 숙달된 잠자리 기능을 그렇게도 잘 아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 이에 당황한 신부가 둘러댔다. 아차, 내가 잠깐 옆집 김총각이랑 착각했나 보구나.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중년의 기생이 읍내 5일장을 갔다가 모자를 새로 사게 되었다. 요즘엔 손님도 거의 없고 기분도 우울했는데 모자를 새로 사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군. 그렇게 모자를 산 후 고개를 넘어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돌풍이 불어왔다. 깜짝 놀란 기생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나무 기둥을 붙잡았다. 아이고,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냐? 그때 바람이 한 번 더 강하게 불자 이에 기생은 다른 한 손으로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부여잡았다. 아이고, 내 모자 날아가겠네. 그때 마침 한 사내와 아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기생 쪽으로 더욱 거세게 불어 기생의 치마가 날려 온 사방에 기생의 은밀한 부분이 다 보이게 들춰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가 매우 민망해진 사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 이보시오. 그 모자를 붙잡지 말고 치마를 좀 잡는 게 어떻겠소? 그건 민망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지 않소? 그러자 기생이 말하길. 이보시오,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밑에 것은 40년도 넘은 중고이지만 이 모자는 오늘 장터에서 새로 산 새 것이란 말이오. 기생의 대답에 사내가 할 말이 없어 멍하니 있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저 아줌마 가랭이 사이에 송충이가 잔뜩 붙어 있는데 좀 떼어주세요.
옛날 어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밤이 되어 고개를 하나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개를 넘다가 그만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만나게 되었구나. 오늘 니놈의 간을 빼먹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귀신에게 사정을 했다. 제발 귀신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양에 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 그 대신 나와 거시기를 한판 해야겠다. 선비는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귀신의 놀이개가 되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렇게 선비는 지친 육신을 추스려 다시 길을 재촉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서 또다시 귀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도 똑같이 나왔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선비는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귀신과 거시기 하는 것을 택했고, 또다시 엄청난 공포와 수치심을 참아야만 했다. 그렇게 귀신에게 2번을 당한 선비가 다시 길을 떠났다. 선비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고개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귀신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 귀신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선비는 귀신과 다시 거시기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 이 귀신아,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그러자 귀신이 가소롭다는 듯 선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요놈 봐라. 좋다. 너 죽을 때까지 나랑 거시기 해야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느 부부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주막에 들렀다. 주모 계시오? 내 먼 길을 와 너무 피곤하니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 이를 어쩌지요? 내일이 장날이라 주막에 손님이 너무 많아 남는 방이 없소이다. 어찌 헛간이라도 좋으니 잠만 잘 수 있게 해주시오. 내 돈은 같은 방값으로 드리리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은 안방에 붙은 작은 겹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은 안방과의 사이에 정식 벽이 없고 종이로 바른 장지 하나만 있을 따름이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밤중에 누워있자니 주점 주인 부부의 잠자리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것이었다. 겹방 손님은 피곤한지 벌써 잠든 것 같소. 그럼 우리 한번 어떻소? 그리하여 옆에 누워있는 손님은 부인의 옷을 벗기는 소리, 흥분이 고조되어 신음하는 소리, 절정에 올라서 희희낙낙하는 사랑의 속삭임까지 모두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주인 부부의 한바탕 작업이 끝나자 남편이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마누라. 내 오늘 하루 종일 손님들 때문에 힘들었어. 그래서 밤에는 그냥 자려고 했는데 순전히 당신을 위해 봉사로 해준 것이라오. 그러니 고맙게 여겨야 하오. 아니, 뭐라고요? 숫돌에 칼을 갈아놓고는 도리어 숫돌을 닳게 하기 위해 갈아주었다고 하는구려. 그러면 누가 맞는다고 하겠어요? 이러면서 부부는 한참 동안 웃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부인에게 또 말했다. 그런데 여보, 전날 당신이 귀 후비는 막대기로 이 귀를 후비던데 그것은 귀가 가려워서 후빈 것이요? 아니면 그 막대기를 위해 후빈 게요? 이에 부인은 대꾸는 하지 않고 깔깔대고 웃었다. 그러자 겹방에서 듣고 있던 손님이 웃음을 참을 수 없어 슬그머니 말하길. 맞소이다. 그야 두말할 여지 없이 귀를 위해 막대기를 넣고 후빈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니 깜짝 놀란 부부가 당황해하며 남편이 말하길. 거참, 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무식한 우리 마누라만 모르는 것 같소이다. 하며 웃으니 당황한 마누라가 말하길. 그런데 말이오, 손님. 그건 그렇다 치고 내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것이 무엇이오?
근데 귀후비는 막대기는 네 거 내 거 없이 누구 것이든 막 써도 되는 것이 맞소? 하니 민망한 남편과 손님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